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선생님은 동영상 강의를 찍고 있는 게 6월 24일 목요일 3교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석주쌤 수업을 듣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시간 수업 말고 좀 동영상 강의로 해야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도 실질적으로 편할 수 있을 것 같고 시험 기간에 돌려볼 수 있으니까 조금 진도를 타이트하게 나가야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일정들 때문에 뭐 코로나 검사랄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 다음 주는 다 동영상 강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선생님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 필요한 수업 자료들 모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진행하는 교과서 PDF 자료로 다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념 프린트 9쪽, 10쪽이 1학기 거 통으로 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학교에 계시는 동안 문제 프린트에 그 1쪽부터 14쪽까지 다 가져가셨죠. 그거에 대한 답안하고 그 다음 수정사항들도 다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프린트 답안이랑 수정사항은요 현재 1학년 7반에도 달려 있으니까 통학생이나 퇴사자들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실 돌아오셨을 때도 각 게시판에다 학급 게시판에다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범위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 과목에서 시험 범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거 시험 범위는 4-456 그리고 8-12입니다. 교과서와 개념 프린트, 문제 프린트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요. 알다시피 통합사회는 선생님 거뿐만 아니라 경영쌤 거, 그 다음에 원택쌤 거 중간고사 때랑 똑같은 비율로 나오게 될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택쌤 거 객관식 8문제, 선생님 5문제, 경영쌤 5문제, 논술형 다 똑같이 2문제씩 나오게 될 거예요.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우리 수행평가 조별 프로젝트 많이 잘 해줬는데 정말 많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수고 너무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채점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점수를 구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뭐 9점 아니면 10점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정확한 점수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잘 준비해 놓은 과정에서 선생님이 애시당초 처음 말씀드렸던 사례, 원인, 해결 방안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사례들로 잘 찾아 있는지와 그 다음에 이제 발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 정도들만 감안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보고서가 미흡한 거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개별 채점까지 한 것으로 해서 조 안에서도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 기본 원칙은 다 말씀드리고 정확한 점수는 경영쌤 것까지 합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점수 드리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4-456일 이제 우리가 교과서로 했었는데 오늘 4-5에서 이제 그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에 대한 이야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4단원 개념 배워야 될 것들은 꼼꼼하게 다 나갈 예정이고 8단원 8-1하고 8-2는요 사실 교과서에서 금방 나갈 수 있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문제 프린트에서도 딱 두 쪽밖에 없기도 하고 8단원은 교과서 내용만 잘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4-456 과 개념 프린트, 문제 프린트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해 주시고 8-12는 교과서에 있는 본문들 잘 읽고 거기에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4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선생님 저 선생님 거 시험 공부하려고 딱 펴봤는데 뭘 공부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번 보면 이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4-4는 준법의식과 시민참여인데 준법의식이란 것은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죠. 아무리 법을 잘 두고 있어도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 잘 두고 있어도 그 법을 안 지키면 땡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법을 잘 지켜야겠다라는 준법의식,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시민 참여, 시민들이 참여의식을 갖고 정치 과정이나 사회 공공문제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고 현대사회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의로운 사회 실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이제 2학기 때 정의로운 사회가 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배우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보니 그
그 통치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만 이 사회를 움직이게 되면 결국 그거는 정의롭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 실현이 이바지할 수 있고, 현대 사회가 우리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시민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 참여의 유형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좀 나오긴 하지만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필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같은데. 그래서 시민 참여의 유형은 우리가 어떻게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냐면 대표적으로 선거, 제일 공식적이면서 제일 우리의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익집단활동. 이익집단하고 시민단체가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시민단체는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면 이익집단은 나의 이익, 다시 말해서 내 직업, 군끼리 묶여져 있는 그 집단에서 활동을 하는 건데, 선생님 이익집단활동은 개개인의 이익만 챙기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 건 시민 참여잖아요. 그러니까 시민 참여의 입장에서 내 직장이 혹은 내 직종이 실제로 뭔가 손해를 입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뭔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기적으로 본인의 집단만 생각하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익 집단 활동도 시민 참여로서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밖에도 자원봉사 활동, 1인시, 우리 1인시 알죠? 이렇게 피켓 같은 거 들고 서 있는 거, 그다음에 국가기관이나 언론, 인터넷 게시판에 의견을 표현하는 것들 모두가 시민 참여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시민불복종이라는 것도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정책이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잠깐만 화면이 조금 선생님이 옮길게요. 그 다음에 정의를 훼손할 시 마지막 방법으로 진행하는 거다 되어 있고요. 불법적인 시민참여, 즉 앞에서 우리 준법의식 가져야 돼요, 시민참여해야 돼요 했는데 시민참여지만 불법적인 시민참여다. 근데 왜 그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냐? 바로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인 건데, 가장 첫 번째가 중요하겠죠. 행위 목적이 정당하다. 내가 그 시민 불복종을 함으로써 정의롭지 못한 법, 그러니까 법이나 정책이 딱 있는 걸 잘 지키려고 우리가 하는데 그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실시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비폭력적 방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수단에 대해서도 다 해봤을 때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처벌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게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지금 이 법은 안 지키지만, 그 불복종하지만 그 나머지 테두리에 있는 법들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법은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 처벌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5로 넘어와서요. 이제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와 국제사회 인권 문제를 봤었는데, 우리 사회 인권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지. 사회적 소수자 문제랑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 그래서 우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한 사회에서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으며 실제로 차별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두 가지가 반드시 구성 요건으로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차별을 받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차별받는다는 의식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장애인, 이주외국인, 노인, 여성, 북한 이탈 주민 등등이 사회적 소수자라고 불린다. 그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반에서 장애인, 이주외국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야기들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원인으로는 개인의 의식적인 측면 그리고 제도의 미흡한 측면 때문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정책이나 법률을 정비하자.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들을 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개념 프린트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쪽을 봐주시면요. 오늘 나눠드린 개념 프린트입니다. 여러분들 자습실 그 컴퓨터 있는 좌석 즈음에서 아마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와서 지금 바로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9쪽 보시면 사회적 소수자, 한 사회에서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으며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약자랑 어떻게 다르냐?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지하철의 양끝
그 칸의 양 끝에 있는 노약자석은 차별하려고 만든 석이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려고 만든 석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 모두를 일컫는 표현으로서 이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을 뿐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배려받을 대상들이다. 그걸 이제 우리 사회적 약자라고 하고, 소수자들은 차별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하고 사회적 소수자랑 동의어는 아니다. 사회적 약자면서 차별 안 받으면 소수자가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특징을 반드시 잘 봐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 잘 보자. 프린트 잘 보자. 사회적 소수자는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나 사회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 특정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였던 사람들이 다른 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수자가 아닐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사회에서는 인종 때문에 차별을 받으면 사회적 소수자일 수 있지만 그 인종, 같은 인종들끼리 모여있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아닐 수 있겠지. 그리고 시대가 달라지면서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 우리 신분제도 있었으니까 하층에 있던 사람들은 차별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신분을 두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도 들 수 있겠고, 뭐 예시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걸리버, 우리 키 큰 그 걸리버 알지? 그렇게 키가 2m 넘고 이러면 지금 사회에서 우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 140 미만의 사람들이 사는 데서 혼자 살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차별만 받는다. 그러면 소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떻게든 차별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 제일 헷갈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그 다음 거예요. 잘 보세요. 사회적 소수자의 집단의 규모는 한 사회에서 소수자 집단이 차지하는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좀 밑줄 쳐주자. 사회적 소수자는 단순히 수가 적은 사람들이 아니다. 에다가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면 자꾸 다수에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수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그 사람들이 되게 소수, 적게만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뜻이 아니고요. 차별을 받는 사람이 소수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인 외국인 노동자, 이주 외국인들은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실제로 숫자가 작은 편이지만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시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였던 흑인의 규모는 큰 편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아파르테이트 이런 정책 알지? 그래서 남아공에서 이 흑인 집단들이 차별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그 사회에서는 흑인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사회적 소수자다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교과서 114쪽과 개념 프린트 9쪽에 이제 본격적인 청소년 노동과 침해 문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오랜만에 인강 강사 모드로 돌아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칠판으로 갈 테니 여러분들 교과서 개념 프린트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과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4쪽 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 프린트 9쪽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 사회 인권 문제는 청소년들의 노동권들이 침해된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 가보도록 합시다. 청소년에게 노동 경험은 일과 소득의 가치를 알게 하고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러한 청소년이 고용주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 노동권을 침해당하기도 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알바해본 경험이 있냐라고 내가 교실에서 다 물어봤을 텐데요. 우리 암사 친구들은 공부하느라 조금 정신 없겠지만 실제로 이 청소년 시기부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본인의 직업 세계를 가져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있거든. 그리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청소년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침해받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밑에 사례를 보시면 아르바이트 노조 지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자의 80%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휴일수당, 야간수당, 청소년 노동자의 10%만 지급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와 같이 청소년이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계속되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아니 내가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나왔는데 이 사회는 나한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라고 한다는 거지. 아 맞아, 오늘 티가 선생님이 약간 사회교사로서 입는 티거든요. 선배들이 이렇게 붙여준 건데 그 리버티, 파이트, 저스티스, 우리 자유와 정의, 싸우진 않고 아무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났네요. 그래서
내가 청소년 시기에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게 치료받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 청소년 입장에서 원래 사회는 이렇게 썩은 곳이군. 내가 나중에 그런 일자리에 되면 나도 똑같이 등쳐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비속어 써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별로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보면은 결국 얘들아 인권 침해니까 청소년 노동권이 침해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원인을 따져보고 그것을 해결할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가보자는 이 원인의 측면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서 프린트 9쪽을 한번 봐주세요. 자, 청소년 노동권, 청소년의 노동할 기회나 근로관계,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 노동권 침해 실태는 이렇고요. 그래서 결과만 이렇게 된대. 그랬을 때 이 청소년 노동권이 왜 침해되는지 세 가지의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 첫 번째 고용주, 사장님이죠. 너희들 생각할 때 이 사장님이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왜 침해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얘네들은 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으니까 내가 침해해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겠지. 그리고 실제로 법이나 제도들이 아직은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이 강력하지 않다든 등 아니면은 청소년 노동자들을 실제로 침해하는 법률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노동권, 권리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렇게 원인이 파악이 됐으니 이걸 해결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114쪽에 붉은 글씨를 보시면 청소년 노동 관련 법률이나 제도 보완해야 한다. 그래서 침해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당연히 처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법률적인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주들 어떻게 하라고? 준법의식을 가지라고. 준법의식을 가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지 이 청소년들도 미래 청소년들이 잘 클 수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청소년 자체가 뭘 가진다? 노동권들의 지식을 가진다. 노동권들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시간에 왜 노동에 관련된 법을 배우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노동권에 관련된 지식을 키워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9쪽에 개념 프린트 9쪽의 중간에 보시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다가 이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노동권에 관련된 지식을 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법률이 무엇이 있냐면, 우리 일단은 사회권으로 근로에 관한 권리 있는 거 알죠? 헌법에. 그래서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중 근로의 권리는 일단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노동권에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근로기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을 보시면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므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도모하기 위한 법. 그리고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 그래서 이 최저임금은요, 어떻게 법률적으로 구성이 되냐면 매년 새롭게 갱신하는 게 이 최저임금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2018년 다르고 19년 다르고 20년 다르고 21년이 다르거든요. 선생님이 이 파트를 지금 통합사에서 여러분들 선배들까지 해서 4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이 최저임금이 매번 달라집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이게 노동자들 대표라고, 그 다음에 이 고용주, 사용자들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는데 8,72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 8,720원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어느 사회에서나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1시간에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선생님 기억에 6,480이었고 19년에 7,530이었고 20년에 8,350원이었거든.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근로기준법을 우리 드디어 꼼꼼하게 갈 건데, 원래 이 근로기준법은 현장에서 수업해야 좀 재밌는 묘미가 있거든.
이 법 수업이 한 번 이게 재미없게 시작하면 정말 재미가 없어지는데 교실에서 하면 진짜 재밌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근로기준법을 하나하나 볼 건데 거기 보시면 9쪽, 10쪽 이렇게 있죠. 그거를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릴 거야. 그래서 잠깐 화면 일시정지 멈춰놓고요. 2장, 3장, 4장, 5장 한번 여러분들이 쭉 먼저 읽어봐. 이 먼저 읽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이 조항은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옆에 친구도 같이 보고 있으면 물어봐. 옆에 친구한테 자주전에 옆에 친구한테 야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아? 야 이거 무슨 뜻인가?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일단 사전적인 지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보시고 나서 선생님이 조항 하나하나별로 꼼꼼하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정지 하시고 법을 먼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러 선생님이 영상 촬영 시작을 종 치고 나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4교시 시작 종이 중간에 올릴 건데 그냥 우리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전체 구성이 2장, 3장, 4장, 5장 물론 더 많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상에서 알아야 되는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면 요 정도를 뽑고 있고요. 그 중에 5장 부분이 이제 여성과 소년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제 여기에는 특별히 여성에 관련된 부분은 없고 이제 소년,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만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네는 기본적인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받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3, 4, 5 중에서 2, 3, 4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거, 특별히 5장은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더 해당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법 공부할 때 팁인데 2장 17조 사용자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법조항에 대해서 그냥 딱 보고서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말해 선생님의 해설 나의 설명을 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법조항 하나하나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게 3장 50조였어 이렇게 안 나와. 사법시험도 그렇게 안 나와. 알겠지? 자, 그럼 첫 번째 보자. 2장 17조 사용자는 제1항 1호와 관련된 임금의 구성 업무,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2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된다. 그런데 한자어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뭔 소리인지 모를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 사용자, 서면, 교부. 요 말들에 대해서 해석하시면 여러분들께 이야기가 될 것 같아. 자, 일단 첫 번째 사용자라고 되어 있죠. 뭘 사용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 선생님은 분필 사용자. 이런 개그 같지도 않은 개그를 날리다니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외박 나가시니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용자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동료가 CEO, 고용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 그렇지?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법률 용어로서 사용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뉴스나 신문기사 같은 거 보시면 노사관계가 뭐 악화되었다, 노사 갈등 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때 이 노가 노동자, 일대의 노고요. 그 다음에 이때 사가 바로 이겁니다. 사용자. 그러니까 노동자는 내가 계약을 해서 이제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거면 그 사용자는 그 사람을 고용하고 일을 시킨 다음에 임금을 주는 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사용자는요, 서면은 단말로 종이거든? 종이로 교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작성해서 종이로 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2장 17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소년들의 노동권이 침해된다고 할 때 너희들 지금 얘기 들었어?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걸? 나는 알아. 근데 너는 모르지. 너 어떤 알바를 하더라도 꼭 근로계약서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죠. 친구들한테. 그쵸? 그 다음에 2장 20조 위약 예정이 금지인데 이거 좀 잘 이해해야 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혹은 그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이 계약으로 체결하지 못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자. 자, 타임머신을 타고 쫙 넘어갑니다. 7월 16일이고요. 기말고사 다 끝났어요. 금요일입니다.
우리 지난번처럼 영화를 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금요일날 너무 신나요. 드디어 이제 1학기의 모든 시험이 끝났어. 그래서 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제 방에서 이제 치킨 신드롬을 시키자고 이제 다 된 거야. 그래서 이제 201호, 202호, 203호, 뭐 209호, 210호, 210호로 막 다 치킨을 시켰어. 그래서 이 신드롬에 전화를 해서 저희는 핫스페셜 2마리로 갖다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다 된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막 이제 아르바이트 생활을 시켜가지고 저기 지금 양서고등학교 이기숙사에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좀 배달 좀 갔다 와봐 이래가지고 정말 막 한 손마다 봉지를 다 끼워가지고 붕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오다가 이 양수역에서 이 넘어오는 요 굴다리를 넘어올 때 그만 오토바이가 미끄러진 겁니다. 그래서 치킨이 다 이렇게 떨어진 거야. 여기서 이제 인성 나온다. 그 사람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해야 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 치킨이 먼저 걱정된 사람 나쁜 사람. 근데 다행히 오토바이도 문제는 없고 그 분한테도 당연히 신체적인 위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치킨이 그만 다 낯익은 겁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너 지금 근로를 하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너 이거 불이행한 거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를 끼쳤지. 그러면 너 이거에 대해서 배상을 하거나 아니면 너 지금 이거 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위약금을 물 건데 봐봐. 너가 한 시간에 한 4만 원은 아니 한 시간 4만 원 너무 비싸다. 그 지금 이 치킨 값을 보니까 20만 원 정도 되네. 그러면 네 월급에서 10% 깔게. 이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쓸 때 지금 너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을 잘못해서 내가 월급에서 몇 프로를 깔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없다는 얘기야. 왜? 이거는 철저하게 2장 20조는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 노동자 보호. 아니 그럼 선생님 만약에 진짜 노동자가 고의로 잘못해서 사용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사실은 얘들아 계약을 중간에 해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조항들은 많아. 근데 얘들아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은 그 근로자가 뭐 갑자기 사고가 생겨가지고 출근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회사에 못 나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런 것처럼 정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넘어지면서 그 근로를 못함으로써 손해가 끼칠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 그런 상황 판단 없이 그냥 너가 잘못하면 그거를 근로계약서에서 뭐 임금의 10%를 깔 거야 이런 조항을 미리 넣어버리면은 이거는 100%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런 거지. 야 우리 근로계약서 체결할 때 20% 까는 거 있었을까? 내가 이번에 그거 적용할게. 그냥 이걸로 끝나면 노동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 뜻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즉 근로계약서에 뭐 임금 몇 프로 깐다 이런 조항은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뭔가 근로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느낌일 것 같아요. 다음 이제 3장 임금입니다. 임금은 영어로 킹이고요. 왕국의 왕이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네. 아찔하네요. 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임금은 얘들아 결국에는 보수잖아. 근로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인 건데 그 임금 봐봐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화로 지급해야 된다. 통화로 지급. 이 통화라는 뜻은 콜이 아니고 미안해. 진짜 잘못했어. 자 이게 통용되는 화폐라는 뜻이거든요. 통용되는 화폐. 근데 솔직히 누군가는 한 번쯤은 웃고 있지 않을까? 자 통용되는 화폐의 앞자를 딴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용되는 통화라고 하면 당연히 원화가 들어가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통화로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 추석 단기 알바를 했는데 3일 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내가 임금 줘야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선물 세트 15개 가져가세요. 이러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주유소에서 알바한 다음에 자 기름 한 통 가져가 이거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돈에 대해서는 통용되는 화폐인 통화로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추가로 뭐 보너스로 뭐 사장님이 주는 거 이런 건 괜찮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인 통화로 지급해야 된다. 근데 그럼 얘들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고 해보자. 그럴 일이 없으니까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고 해보자. 그러면 5만 원짜리 100장을 갖다 주면 되는 걸까? 너무 번거롭지 않을까? 그치? 옛날에 이제 월급 봉투에 이렇게 담아서 왔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까지 이제 통용되는 화폐로 보냐면 계좌에다 이체해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계좌에다 이체하면 그걸 가지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아니면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이체해주는 것까지는 다 통용되는 화폐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배들 맨날 질문했던 게 선생님 비트코인은요? 선생님 경기도 지역화폐는요? 막 이런 거 질문하는데 뭐 비트코인은 말도 안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원천적인 통화로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같은 원리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안 돼. 왜냐하면 상품권도 결국에는 그 상품만 살 수 있도록 주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화폐로 또는 계좌이체로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월급 받아서 그거 갖고 카드값도 내야 돼, 세금도 내야 돼,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임금이 예를 들어서 25일인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직장이 25일에 월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29일날 월급을 줄게 라고 하면 이 25일로 맞춰놨던 카드값, 세금 이런 거 다 못 내고 연체가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급될 날에다가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만약에 어떤 월급이 어느 시간 20일이라고 해보자. 근데 이 20일이 일요일이야. 출근을 안 해. 근데 그날 줘야 된대. 근데 은행도 영업을 안 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사람에게 월급을 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전 선배들은 그러면 어떻게 뭐 택배, 휙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각집을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봉투를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럴 때는요 그 전 금요일 날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딱 이번 달에 월급날을 봤는데 주말이야 그러면 아싸 그 전날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근로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근로시간과 휴식.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둬야 되는데 얘들아 우리가 그래도 주 5일제가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나오냐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출근합니다. 물론 이제 직종에 따라 스케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의 경우야. 그럼 이제 월화수목금 이렇게 있으면 하루에 8시간이 최대네. 그러면 8 하면 총 몇 시간? 40시간까지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그 다음 봐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다고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봐봐요. 월요일날 8시간이라고, 화요일날 8시간이라고, 수요일날 8시간이라고, 목요일날 8시간이라고, 금요일날 8시간 일을 해. 그러면 이게 이제 통상적인 정상 근로로서 이게 이제 40시간이 될 거야. 물론 그거보다 적게 일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대부분 40시간을 일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바빠서 일을 좀 연장해서 혹은 야근 근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요럴 때나 혹은 요럴 때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요 시간을 전부 다 합쳐서 최대 몇 시간까지 가능하냐면 12시간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년 전, 2년 전부터 뉴스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얘기 엄청 나온 거 알지? 그게 이 뜻이야. 평일에 일하는 40시간과 야간 연장 휴일로 다 합쳐서 12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52시간 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바로 이 뜻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죠? 자, 그랬을 때 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자. 대한민국에서 9시에 출근하는 직장인이 많거든요. 9시까지. 그러면 8시간 일을 하면 총 얼마까지 일을 해야 될까?
이걸로 한번 세볼래? 9시에 출근했지.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그러면 4시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 5시까지 일을 할 거잖아.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근로시간에 8시간을 일을 할 때는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된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중간에 들어가는 점심시간이 들어가겠죠. 헐! 선생님, 점심시간이 휴게시간과는 별도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게 아직은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법에서는 대체적으로 그 휴게시간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건 직장마다 좀 다른데 12시부터 1시일 때도 있고 12시 반부터 1시 반일 때도 있고 그건 직종마다 다릅니다. 그럼 어쨌든 4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5시에 일이 끝났어? 근데 중간에 휴게시간이 들어와. 그러면 몇 시까지 일을 하는 거야? 6시까지 일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직장들이 9 to 6입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근데 모든 전국의 직장들이 다 일해버리면 교통 대란 나고 막 이런 거 많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탄력근무제라고 해서 이 시간만 채우면은 좀 출근 시간이 앞당겨지거나 뒤처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8시까지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래 이제 현장 수업할 때 이거 너네 막 그것도 물어보거든? 그럼 너네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러면 아침잠 많은 사람들은 10시부터 7시를 좋아하고 워라밸 추구하고 싶은 사람은 8시부터 5시를 추구하더라.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도 있어.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점심시간에 이거 맨 뒤로 붙여가지고 그냥 이 시간에 휴게 시간이라고 하고 그냥 5시에 퇴근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안 되죠? 보면 아시겠지만 도중에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된다. 이거 좀 이따 설명하고 다음 봐봐. 사용자는 연장 근로에 따라 요거 노란색 범위 요거에 따라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8,720원이면 최저임금이 그래서 내가 9,000원 그래서 1시간에 9,000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기로 됐어. 그랬을 때 만약에 그날 야근하거나 이 연장 근로를 한다라고 하면은 100분의 50이기 때문에 얘의 2분의 1인 4,500원은 넘게끔 받아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13,500원 정도는 받아야지 이 시간에 일하면서 정확한 보수를 받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까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가산임금을 받는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권침해가 일어난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쯤 돼서 꼭 선생님한테 물어본 게 그럼 선생님은 야근하실 때 그거 다 받고 하시나요? 선생님은 자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계시나 아니면 상담 혹은 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주도학습관이나 이런 도서관에서 각자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뿌듯하거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급휴일. 이게 뭐 뜻이냐면 휴일은 휴일인데 돈을 주는 휴일이라는 소리예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 봐봐. 내가 월, 화, 수, 목, 금 그렇게 출근했다고 하면 한 달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대략 20일 정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임금 계산할 때 봐봐. 1시간에 9,000원 거기다가 8시간 일을 했네. 그거를 20일 동안 출근했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월급이 계산된다가 아니고 유급휴일 거기 보시면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주는 다시 말해 월, 화, 수, 목, 금을 매일 출근을 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유급으로 그날도 일은 안 하지만 일을 한 것으로 계산을 해주겠다. 그래서 곱하기 30 이렇게 계산되는 게 유급휴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 옛날에 이제 주휴일제다 보니까 그냥 하루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 요즘 경우에는 토요일까지 같이 해서 유급휴일이 2일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주는 휴일이란 뜻의 유급휴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한민국의 평균 근로자의 그 근로이고요. 그 중에 이제 청소년들이 특별하게 더 보장을 받는 5장의 개념을 보도록 합시다. 5장 보시면 15세 미만인 사람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만 15세 미만,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청소년들에 관한 조항이라고 했으니까 만 15세 미만은요 일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대. 근데 얘들아 봐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15세 미만이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거기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업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 법률적 용어로 만 15세라는 것이 결국에는 생일 지난 16, 생일 안 지난 17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생일 안 지났으면 만 15세일 거고, 그 다음에 생일 지난 사람은 만 16세가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매번 수시로 바뀌니까 뭐 내가 내일부터는 일할 수 있고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람마다 적용하기가 다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만 15세 미만을 통상적 판례로 봤을 때 중학생까지라고 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중학생까지는 일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하려면 취직인업증을 갖고 해라, 이 뜻인데, 그럼 취직인업증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에 누가 있을까요? 정답은? 왜 우리 아역 배우들 알지?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취직인업증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 18세 미만인 자들은요, 거기 보시면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말도 어렵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얘가 이 사람과 관계가 있는지랑,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출생 연도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몇 살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권자분들, 부모님의,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이겠지. 그래서 부모님이 허락했다는 동의서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있으면, 이 만 18세 미만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생일 지난 19, 생일 안 지난 20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인 판례로 봤을 때 고등학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 미만은 요 두 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중학생 중에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얘랑 얘다 얘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근로계약.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신기하지? 법률 계약할 때 이 너희들이 알바를 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직접 계약서를 쓰라는 거야. 왜? 맞아요. 악덕 부모들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 대신할 수 있다고 해봐. 그러면 내 아들한테 너 내일부터 맥도날드 출근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나는 거기서 일할 의사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근로계약을 본인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어요. 그 시점에서 이거 무효구나 라고 하면서 그 법적 효력 자체를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로 조건이 만약에 그러니까 성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지식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이거 잘못된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청소년들은 그걸 못할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부모님이 그러니까 근로계약 내가 해와서 보여드렸는데 이거 잘못됐어? 이 계약 무효야,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18세 미만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된다. 다시 말해 청소년과 일할 때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열심히 일하고 우리 엄마한테 통장에 다 넣어놓으라고 하면은 혹시 또 악덕 부모님이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임금도 반드시 본인한테 줘야 돼. 계약도 본인이, 임금도 본인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근로시간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성인들하고 조금 다르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일일에 최대 7시간, 일주일에 최대 35시간. 옛날에 40시간이었는데 2년 전에 3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 그 다음에 일주일에 40시간인데 비해서 청소년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연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사자, 다시 말해 노동자랑 사용자끼리 합의를 봐서 하루에 최대 1시간까지, 일주일에 최대 5시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청소년들의 연장 시간이 연장을 풀로 해야 결국 이 성인 근로자 일반 근로시간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7시간이라면 앞에 조항처럼 반드시 휴게 시간은 30분 이상 줘야 돼. 근데 만약에 8시간이 됐다 연장을 해서, 그러면 무조건 휴게 시간은 1시간 이상 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7시간 일을 하는데 1시간을 휴게 시간 주는 건 어떻게 돼요? 아, 당연히 되죠. 30분 이상 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적당하게 그 사용자랑 노동자가 합의하기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알 수 있는 청소년 근로자의 보호 규정에는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15세 미만인 사람은 추가로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일일 7시간, 일주일 35시간 이내 근로 가능한데 연장하면 하나, 5 연장 가능하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근로계약을 체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 날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고 요거 잘 보세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소의 취업이 금지되어 있고요. 야간이나 휴일 근로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소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판례로 봤을 때 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이라고 하면 24시간 돌아가는 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노래방 대표적으로 뭐 PC방 아니 그런 데는 여러분들이 야간에 원래 못 들어가잖아. 근데 알바생은 청소년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돌아가는 업장이나 아니면 좀 이제 유해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근로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수업 시간이 50분이 좀 됐을 것 같아요. 넘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기본적인 거 설명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교과서 114쪽부터 해가지고 쭉 4단원 그 해야 될 것들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8단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재밌었을 텐데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는 외박 잘 갔다 오셨다가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